지금 436만 명이 내후년쯤 되면 500만 명 가까이 금융노예들을 다 사냥할 것 같아요. 지금 절 연령층에서 다중채무자가 사상 최대의 속도로 지금 폭증하고 있습니다. 1년에 12%씩 복리로 지금 폭증하고 있어요. 지금 그거에 따라서 나중에 가계부채가 국가부채로 전이 현상이 오게 되면 국가 부도의 날로 다시 국가 IMF가 더 혹독하게 더 장기간을 올 거는 거의 뻔할 것 같아요. 다중채무자 부채가 얼마냐? 지금 50조입니다. 50조. 다중채무자 부채 증가가 얼마큼 했냐? 1년 사이에 36% 폭증했어요. 36%. 20대만. 20대. 지금 우리나라 부채가 1800조인데 주택담보대출이 여기 603조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여기서 자영업 부채는 뺀 거죠. 자영업 주택담보대출 이런 건 뺀 거죠. 그래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이 603조, 그 다음에 비은행 기금계 338조 해갖고 주택담보대출이 2021년 2분기까지 948조입니다. 나머지 기타 대출이 757조 원이고요. 자영업자 또 다른 추가 부채가 500조가 따로 있습니다. 기업대출로 분류되는 자영업자 부채. 여기에 제가 이제는 서울시 부채를 제가 받아왔는데 서울시의 지금 부채, 주택담보대출은 314조입니다. 서울시 주택담보대출 200조 원 정도 됩니다. 가계대출 규모는 2020년 기준 363조인데 지금 속도로 봤을 때 내년쯤 되면 400조 정도 됩니다. 서울시에. 이 중에 60% 가까이가 주택담보대출이에요. 200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이 1000조 원이 있는데 지금 서울이 붕괴될 것 같아요. 1000조 원이 있는데 서울이 주택담보대출이 200조 원이에요. 당연히 이 중에 근데 거의 다 주택담보대출, 부동산 대출이라고 분류되는 것까지 합치면 사실상 대출의 80% 이상이 부동산 대출이에요. 부동산 대출이 80%예요. 여기 주택담보대출만 얘기한 거 무슨 상가, 빌딩 이런 거 빼고요. 오피스텔 대출. 그래서 지금 그 주택담보대출이 전국의 20%를 서울이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363조 중에 300조가 부동산 대출이에요. 300조가 부동산 대출이에요. 1800조 중에 1000조가 주택담보대출이에요. 우리나라. 상가 이런 부동산 대출, 땅이나 토지 이런 거 빼고 주담보만. 자, 그러면 대출자의 지금 70%가 변동금리 대출자입니다.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금리 인상 속도가 낮죠. 5%대죠. 좀 있으면 6% 돌파하겠지만. 이 지금 228만 명 누가 그러면 다 이거를 집을 집중적으로 투기했냐? 강남 사람들입니다. 강남이 최다예요. 그러면 수도권에는 1800만 명이 사는 수도권에 몇만 가구가 이거를 몇 명이 이지랄을 했냐? 100만 명입니다. 100만 가구가 이지랄 본격적으로 투기한 투기 세력은 10만 가구 정도 됩니다. 종부세가 지금 납부하는 사람이 작년까지 18만 명이었는데 지금 잘 보세요. 이게 마법의 숫자거든요. 작년에 18만 명이고 이번에 35만 명으로 폭증할 예상이었는데 11억까지 늘렸어요. 종부세를 11억, 사실상 11억까지 늘렸어요. 한 20억 정도 되는 거죠. 종부세 내는 사람이 그래서 9만 명으로 줄었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야. 뭐라고? 종부세 납부하는 사람이 8.9만 명, 19만 명에서 8.9만 명이 되면 종부세 액도 그러면 반토막 나겠지. 한 4조, 5조 걷던 거 한 2조 거치겠지. 그런데 이번에 웬걸 6조 5천억 거쳤습니다. 5조 원이 넘게 거쳤어요. 내년에 6조 5천억 거칩니다. 그러니까 사람 수는 10만 명만 종부세를 내는데 종부세 금액은 더 20% 이상 늘었어요. 그 얘기가 뭐냐? 사실상 지금 종부세 납부하는 사람 세금이 50에서 200% 지금 폭증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오늘 그 뉴스가 잠깐 어떤 뉴스들이 지금 뜨고 있냐? 전부 다 지금 사람들이 지금 미쳐가고 있는데 지금 8억 분양 아파트 입주도 안 했는데 벌써 16억이라고 지금 분양하는데 지금 난리예요, 난리. 오피스텔이고 뭐예요, 수도권에. 엄청난 사상 최대 9만 가구 분양 열풍인데 수도권 몇만 가구, 9만 가구. 2달간 12월 달 2달간 지금 분양하는 수도권 주택 물량이 9만 가구. 오피스텔하고 잔여 물량 이상한 거 빼고 9만 가구. 지금 뭐 청약만 하고 저기만 하면은 5억씩 벌었다, 7억씩 벌었다, 10억씩 벌었다. 사람들 그 전부 다 1위 기사가 지금 2기사입니다. 나오자마자 그냥 조회수가 폭발이에요. 지금 이 상태 사람들이 돈이 있든 없든 사람들이 날린 거죠. 자, 다 버블이 있다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장단기 금리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 자, 앞으로 경영왕 은행이 생각하는 건 어떻게 되냐? 가계대출이 총량 규제되고요. 금리 인상이 되고 조달 비용이 상승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 대신 은행 쪽에서 유리한, 이렇게 나쁜 것만이야. 은행에선 대환영이에요. 왜? 고신용 비율이 확대되고, 고신용 고소득자 대출이니까 고신용 대출이 확대되고, 특히 뭐야, 이 사람들 지금까지 저금리 대출 받던 걸 뭘로 지금 다 돌릴 수 있어? 은행에서는 지금 대환영 중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다 뭘로 바뀌는 거야?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중금리 사냥이라고. 이쪽으로 유도하는 겁니다. 중장기적인 최대 수익을 위한 금융 노예들이 엄청나게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 요인이지만 이로 인한 대규모 중금리 노예들을, 고신용자 고소득 노예들을 대규모 창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럼 뭔데요? 은행 호구. 그냥 여기서 원하는 건 이건데 망하지 않으면 이거야. 그냥 은행업회 이거 은행 그거예요. 내년 그거 자료에 진짜 원본 자료야. 그냥 거기는 원본 자료예요. 자, 자산이 대출해주고 예금한 자산이 상호금이 800조가 증가했고요. 단기 수익이 사상 최대입니다. 저축은행인데 저축은행은 더해요. 저축은행 단기 순이익이 지금 중금리로 67%를 지금 달성했습니다. 위험하기는 하지만. 얼마가 증가했어 올해만? 67%가 단기 저축은행 중금리 고금리 중금리로 싹쓸이 했습니다. 이걸 보고 은행권에서 얼마나 입맛을 다지. 중금리 이거는 진짜 살아남기만 하고 망하지만 않으면 장기적으로 엄청난 노예를 그리고 올해 최대한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게 내년 1월 1일부터 은행권이 초긴장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내년 1월 1일부터 뭘 하지? 내년 1월 1일부터 은행권이 올해까지 왜 이렇게 결사적으로 대출을 늘리고 그 많은 금융노예 20대 30대 금융노예들을 사냥했냐? 왜 했지? 바젤3도 바젤3인데 왜 했지? 거기 가계대출 그쪽 소매 그냥 없애버렸어. 사업부서 기업부서만 남겨놓고 바젤3 때문에. 왜 그렇게 했지? 금소법을 시행합니다. 이제 영업질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가계 상대로 금소법을 시행합니다. 노예들 항상 할 수, 옛날처럼 그렇게 대규모 노예 사냥했다가 은행이 전부 다 손실을 은행이 떠나야 됩니다. 금소법이 그러니까 이번에 4, 5 금소법 시행하기 전에 5년 전부터 금소법 얘기 나오기 전에 이거 시행하기 전에 업계가 다 돌았던 거예요. 사실은 최대한 많이 대출자들 확보해야 된다. 대출 군집 현상이 생긴다. 이거 다 바젤3 때문에 대출 군집 현상이 그 전에 소매 대출 최대한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가 5년 전부터 사업계획서에 다 있었어요. 그 전에 확보해야 된다. 묻지도 따지도 않고 막. 그래서 집단 대출이니 뭐니 원래는 말도 안 되는 대출 구조거든요. 묻지 따지도 않고 묻지마 대출 막 200조 해주고 이런 게 이유가 다 있었던 거예요. 금소법 떼주면 은행이 잘못하면 은행이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젤3와 금소법 이런 거 국제회계 기준 완전 적용하는 게 데이터 로딩이 내년 1월부터니까 당연히 하반기에는 더더욱 심해지겠죠. 과거보다 노예 사냥하기가 환경이 쉽지 않은 거지. 물론 대출자는 10년마다 뭐 사회 인구는 뭐 몇백만씩 들어오지만 옛날처럼 대출 환경이 아닌 거예요. 다 따져야 되니까. 엄청나게 카드고 묻지마 카드부터 시작해서 중학생까지 신용카드를 남발했어요. 은행 쪽에서 얼마나 로비가 들어갔냐고 그러면 중학생까지 신용카드를 남발했습니다. 20대 30대 5천만 원 1억 2, 3억씩 그냥 직장만 다니면 그냥 직장 신용등급 8등급까지 8억 대출했던 나라예요. 전세 대출로. 얼마 전까지. 직장만 다니면 소득만 규제되고 대출 그게 없으면은 상환유예 그런 게 없으면은 1억 5천 비대면으로 1억 5천에 3억까지 나오는 나라입니다. 이 지랄을 지금 비대면까지 전부 다 법률 다 해갖고 비대면 대출이고 무관해 말도 안 되는 아니 대출을 본인 허락을 받고 대출해야지 그거 알도 못하는 비대면 어떻게 대출을 받습니까? 무슨 사고 터지면 다 소비자 탓. 근데 금소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돼요. 그 전에 최대한 전화기 돌린 거예요. 하루에 이거 5통, 10통, 20통씩 매일 전화 오는 거야. 5년 동안 은행 금융권에서 이지랄한 게 지금 밑바닥까지 지금 싹싹 훑은 겁니다. 물론 난리가 나지만 총은행연합회 쪽에서는 중금리 대출자 500만 명이 확대된 거예요. 30년, 40년 동안 우리 은행업계, 금융업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 국고채 연평균 금리가 1.4%로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까지. 그러니까 무조건 2022년 1.8%예요. 이게 무슨 얘기지? 금리가 내년까지 1% 오른다는 얘기예요. 기준금리가 뭐? 1%. 그러면 내년 말에 기준금리가 얼마 되는 거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지금 0. 몇 프로야? 1%인가? 1% 안 되잖아. 0.75인데 1.75% 된다는 거 아니야? 1.5%에서 1.75%. 내년에. 그럼 시중금리 얼마큼 올려? 따따블 오르지. 지금 보면 알겠지만 내년에 지금 주택담보대출 변동이나 고정금리 대비 8%야. 최고금리. 지금 조만간 내가 6% 찍는다고 그랬을 때 비웃었지? 5% 돌파했어 벌써. 계속 오르냐. 이거 내후년 10% 들어가. 10%. 나는 내년 하반기부터 자산시장 붕괴 들어간다고 봐요. 본격적인 붕괴 사이클 들어간다고 봐요. 지금 재정수지 국가채무 봐봐요. 폭등각이야. 폭등각. 인플레이션, 물가상승, AI, 통화 정상화는 금리 폭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계질 규제로 실수요 위주의 성장세 예상. 고신용 만기연자 부실차 발생 가능성 우려. 내년부터 난리 난다는 거니까 우리나라 DSRB OECD 2위에 2위. 지금 국가 신용 등급 사실은 위기 상황이라고. 지금 우리 GDP 증가할 DSR 변화 몇위? 2위입니다. 2위. 코로나. 거짓말이야 다. 소득 대비 부채 증가 속도가 세계 2위입니다. 1위는 걱정 안 해야 되는 나라들이야. 노르웨이, 캐나다 이런 나라야. 그럼 우리나라가 사실상 세계 1위네. 사실상 우리가 세계 1위야. 여기 지금 대출금리 1% 상승하면 DSR 차주 변화 다 나왔어요 지금. 자, 금리 1% 오르면 DSR 5% 증가한다는 얘기 뭐예요? 대출 아예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DSR 5% 증가한다는 거는 뭐야? 소득이 금리 1% 오르면 전체 차주의 10%가 사실상 부도 위험이라는 얘기예요. DSR 5% 이상 증가. 이게 뭐니까는 소득의 5%를 갖다가 이자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거야. 금리 1%밖에 안 오르는 건데. 차주의 10%가. 그럼 금리가 지금 1% 오를까? 2% 오를까? 대출금리가. 금리 1%, 대출금리 1% 오르면은 DSR 5% 오른대요. DSR 5% 오르면, DSR 오른 만큼 또 원금을 상환해야 됩니다. 몇 프로가? 10%가. 전체 차주에. 전체 차주에 그럼 금리가 2% 오르면 전체 차주가 20% 확대되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핵폭탄일 수밖에 없는 거야, DSR은. 특히 몇만 명한테? 다중채무자 500만 명한테. 2025년까지 부도 위기죠. 여기서 중금리만 안 넘어가면 되거든요. 한번 봐줘요. 중금리로 바꿔주고. 차주의 10%가 1%만 오르면 DSR 5%, 소득의 5%를 은행에 갖다 바쳐야 돼. 소득의 5%를. 금리가 앞으로 한 3%나 4% 더 올라갈 텐데 봤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소득의 20%를 추가로 더 갖다 바쳐야 되는 거네. DSR 40%인데 아니면 소득의 그 DSR 지금 빌렸던 총 원리금을 20% 갖다 갚아야 되네. 그러니까 이거는 망할 수밖에, 엄청난 후폭풍이 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출 차주가 1800만 명, 200만 명이 지금 부도위기야, 부도위기. 그러니까 거기에 무조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기업도 양극화가 심각하고요. 이자율 1% 올라가면은 기업 비중의 4%도 지금 부도로 간대요. 지금 부도로 간대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난리 나는 거야, 그냥. 지금 가계대출이 얼마인데 1800조. 기업대출은 2100조. 금융소비자보호법도 계도기간이 3월 25일부터 9월 24일 저저번 달까지 종료되고 6대 판매 원칙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그래서 내년 5월까지는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뭐 이렇게 하겠다. 6대 원칙, 광고, 투자, 금융상품, 권역벌, 대리업 소송이 잇따를 거니까 지금 내년부터 금리 상승 시 기업 여신이 리스크 확대되고 내년에 문제되는 이 금융권인데 마이너스 통장하고 지급보증의 대손 충당금이 대폭 확대되고요. 레버리지 규제 한도도 대폭으로 적정하게 규제됩니다. 내년 3월에 만기 연장 상환 유예되는 거 128조 원 폭등하는 거죠. 4월부터는 헬게이트로 들어가는 거죠. 자, 종합부동산세 아까 설명해 드렸고요. 9만 명이고요.
2016년 1조 원이었던 게 납부 대상자가 74만 명까지 증가했다가 무슨 얘기냐? 9만 명밖에 안 냅니다.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내는 사람 9만 명밖에 안 되고요. 18만 명에서 9만 명으로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음마하고 마포 레미안 갖고 있으면 7,500만 원입니다. 3주택자는 지금 8,270, 내년에 1억 5천입니다. 이게 2주택자 종부세 비율인데요. 법인이 3%예요. 그러니까 법인은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이제부터 주택을. 법인 투기 많았죠? 3주택 법인은 6%입니다. 개인은 3주택 이상 1.2에서 6%요. 2020년에는 0.6에서 3.2%였는데 1.2에 2배로 오르는 거예요. 1.2에서 6%입니다. 법인은 202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죠? 그 대신 고령자는 공제가 많습니다. 장기보유라고 특별 공제가 많기 때문에 1주택자나 뭐 고가주택에서 오래 하면은 세금이 대폭 삭감됩니다. 양도소득세 개정이 됐는데요. 세율 2021년 10% 인상, 올해 작년에 10% 인상됐고요. 법인세가 올해 20% 추가 인상됩니다. 합치면 법인세 기존 양도세율이 40%에서 플러스 70%까지 대폭 증가하는 거죠. 국내 자산버블 상태인가? 지금 2017년 실거래가 지수가 100인데 2021년 지금 164죠. 그러니까 한 65% 정도 올랐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60% 이상이 거품이라는 얘기입니다. 서울 주택시장이 몇 프로 이상 거품이야? 아마 역사상 사상 최대인 것 같아요. 지금 DSR 증가 속도가 앞으로 더더욱 빠를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참고로 DSR로 보고 있는 서울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지금 현재 90에서 105가 적당한데 2013년에서 2016년 4, 4분기까지가 적당한 건데 2022년 6월 기준 176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60% 이상이 지금 사실상 거품이라는 거예요. 서울 주택시장. 이거는 사기꾼들이 만든 거기 때문에 시장으로 하고 막 지수 얘기하는데 거짓말이에요.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어요. 지수가 안 맞을 수밖에 없다. 왜? 호가 사기기 때문에, 신고제이기 때문에. 미분양도 지금 100배까지 차이 나는 데가 나오고 있어요. 미분양 신고가 100배까지 차이 납니다. 지금. 왜? 신고제, 양심을 갖고 신고하는 신고제도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호가 양심 신고를 등기제 하기 전, 저기 하기 전까지 대규모 경매대란 사태가 터져도 떨어지지 않아요. 왜? 여기가 5억이 떨어지면 그 옆 동네가 10억 호가를 더 똑 짓습니다. 그래서 평균 가격은 몇 년 동안 제가 저번 리만 사건 때도 이 사기치는 사기꾼들 하는 수법을 그때 본 결과 떨어지지 않았어요. 경매대란이 2차가 됐을 때 겨우 한 10%, 20% 떨어지고요. 경매대란 2차 끝난 다음에 대규모로 또 한 번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러면 계속 4년 동안 외웠어요. 폭락이 아니다. 사기꾼들이 사기친 거다. 영업하기 위해서 분양 건설사나 시행사나 공인중개사나 뭐 인정작업하는 사람이 정말 많거든요. 여기에 관계된 브로커가 수만 명이에요. 그 수만 명들 중에 상당수가 사기를 치는데 오른다고 이 가격이 떨어지면 누가 계약을 해요. 그러니까 현실에 주택 받는 사람 고통스러운데도 이렇게 됩니다. 내가 서초동에, 서울이에요. 서초동에 지금 3억 하락을 해서 보냈어요. 띵! 시세가 3억 떨어졌네요. 그러면 옆 동네에서 호가 신고조기 때문에 한 건만 가족끼리 친인척을 하든 간에 10억 이상, 10억, 뭐 저기 법인하고 개인 간 거래 10억 이상 시세를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평균, 서울의 평균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가격이. 언제까지? 앞으로 3, 4년 동안. 이쪽 동 강북이 떨어지면 강남을 몇 건 거래해서 쭉 올려놓습니다. 얘네들이. 왜? 떨어진다 그러면 누가 앞으로 떨어진다면 누가 사? 그래도 거래가 없는데. 그러다가 1차 경매대란은 이게 통해요. 1차가. 보통 1차 경매대란 2년에 3년 정도 걸립니다. 1차 끝나고 2차 경매대란 오면서 한 20% 정도 떨어져요. 쭉. 왜? 경매 물량이 증가하니까. 그리고 2차 경매대란 때 가격이, 경매 가격이 폭락하면 이것도 2, 3년, 2년 정도 되거든요. 2년? 2년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세가 한 40%에서 50% 할인된 가격으로 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이때는 시세 조작 아무도 안 사기 때문에 얘네도 포기해요. 그러니까 최소한 4, 5년 동안 이지랄 한다는 거죠. 과거에도 이지랄 했어요. 그동안에 무슨 일 벌어지는데. 이거 뭐 주택 호구들 뭐 증권 호구들 이분들의 한강 정모 행위죠. 한강 정모 사건이 잇따릅니다. 한강 정모들. 집단 한강 정모 사건이. 이분들한테 속았던 사람, 올라요, 뭐 어때요 이랬던 사람들, 계속 희망 갖고 있던 사람, 집단 한강 정모 행위 3, 4년 동안 벌어집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똑같이 지금 이걸 예측할 수 있는 동네가 어디냐? 대구요. 대구 지금 미분양 났어요. 호가 안 떨어집니다. 호가 지금 15억, 20억 안 떨어집니다. 분양가 8억인데 대규모 미분양 사태인데 호가가 안 떨어져요. 계속 오른다예요. 가격이 안 떨어지고 어쩌다 한 건씩도 거래가 됩니다. 호가 15억으로. 근데 바로 앞에 8억 분양 물량을 한 2000세대 200 뭐 분양의 50%가 분양 포기하고 막 미분양 막 40% 나고 있는데도 이지랄이에요. 지금 대구의 이름이 뭐냐? 대구 뉴스 대구 제목이 뭐냐? 파산지옥 대구. 쳐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미분양, 신용불량자, 파산자 지금 전국 1위에요. 이게 지금 수도권에 똑같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대구가 지금 언제부터 그랬냐? 올해 초요. 많이 되지도 않았어요. 올해 초부터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도 지금 호가가 안 떨어져요. 대구의 모 카페에서 막 오른다 계속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대구 이쪽 동네에서 5억 하락해서 5억 할인한 가격으로 거래되면 옆 동네에서 5억 호가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이상하게. 이게 이제 수도권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가격 호가는 이거 분양 시즌 동안에는 안 떨어져요. 건설사가 이제 그거 정부에서 매입해라 막 이런 얘기 나올 때 시작을 하는데 그때 할인 분양, 애프터 리빙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전문적으로. 그때 당시에 뭐 40% 할인 분양을 한다느니 애프터 리빙 살아보고 살라 2억에 전세를 준다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이때가 이제는 갑자기 이 얘기 나올 때가 보통 신호가 시세가 40%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이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 나오는데 되게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어갔던 사람들은 그냥 건설사에다가 평생 종노릇하러 간 겁니다. 대부분. 이거 얘기를 4년 동안 있었던 일을 계속 얘기를 했어. 이 새끼를 사기꾼이라고. 내가 형사정책연구소에 저 자료들 안 나왔으면 이 새끼를 다 구속시키라고 자료 안 나왔으면 지금까지 욕을 먹었을 거예요. 밑에 다운받으라고 형사정책연구원 760페이지로 이 새끼를 무슨 짓 했는지 4년 동안 떠들어왔던 거 형사가 다 정리해놨더라고. 나는 진짜 운이 좋아. 왜? 내가 4년 동안 얘기했던 걸 형사정책연구에서 700페이지로 이 새끼들 개새끼들이라고 싹 해놔서 구속시키라고. 이런 조항이 다 구속시킬 수 있다고. 몇만 명이 돼도 국가 파산을 가고 있기 때문에 보면 알겠지만 국가 부도로 가고 있어 이 새끼들 때문에.